너 같은 애랑은 우리 집안 안 맞아. 집안, 학벌, 재산 다 안 되잖아. 결혼식도 안 했는데 애부터 생긴 게 흠이라는 거야. 결혼할 거면 깨끗하게 시작해야지. 아이를 지우면 결혼시켜주겠다는 말. 그 말을 믿은 대가는 너무 컸다. 지은은 중견 제약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지 5년.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다. 부모는 시골에 계시는 평범한 분들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그 식당의 주방을 담당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가정이었다. 지은이가 준호를 만난 것은 직장 회식이었다. 준호는 당시 서울의 명문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다. 준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까지 합격한 엘리트였다. 그의 가족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살았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며 어머니는 사회복지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준호는 3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큰형은 대학 교수, 누나는 대기업 마케팅 이사, 막내 여동생은 의사였다. 준호의 어머니 김영숙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었다. 사회복지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었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일했으며 각종 사교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사회의 모범이 되는 가족으로 만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지은이가 그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환영은 없었다. 따뜻한 미소도 없었고 친근한 인사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의 눈빛만이 분명했다. 넌 아니다. 그 눈빛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 김영숙은 말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너무 자유롭다더니. 그 말 속에는 비난과 거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중한 인사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이었다. 지은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인데 왜 이렇게 차갑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유는 몰랐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명확하게 말했다. 이 집은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그 직감은 정확했다. 둘은 사랑했다. 준호와 지은이는 진심으로 깊게 사랑했다. 그래서 버텼다. 이 모든 어려움과 냉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버텼다. 사랑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사랑이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애는 늘 침입당했다.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공간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준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나타났다. 김영숙과 그녀의 자매들, 이모들이 어김없이 들이닥쳤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둘을 방해했다. 큰이 모인 김미영이 마치 지은이를 잡아낸 것처럼 말했다. 여기 있다며? 아직도 안 갔어? 그 말투는 마치 지은이가 어딘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는 사람처럼 준호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처럼 들렸다. 둘째 이모인 김혜경은 더 노골적이었다. 남의 집에 왜 이렇게 자주 와? 염치가 없네. 그 말은 상처였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부끄러운 존재임을 명백히 하는 말이었다. 지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주눅들어 말했다. 어머니, 잠깐 있다가 갈게요. 하지만 그런 겸손함은 소용이 없었다. 김영숙은 더 이상의 말도 필요 없다는 듯 명령했다. 지은아, 지금 나가. 당장. 그 말은 청유나 부탁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절대적인 권력의 행사였다.
지은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준호의 집 밖으로 밀려났다. 급하게, 거칠게, 마치 더러운 것을 밀어내듯이 그녀의 존엄성은 짓밟혔고 자존감은 깎여나갔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냉대가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숙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마치 법정처럼,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처럼. 김영숙은 입을 열었다. 그 여자, 어떻게 생각해? 큰 이모가 먼저 나섰다. 뭐,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문화, 우리 집안의 전통과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둘째 이모는 더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봐서 그 여자 집안 분위기에 안 어울려. 처음 만남부터 느껴졌어. 눈빛부터 다르더라고. 자기 중심적인 느낌? 그렇지. 그렇지.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은 좋은 집에서 나온 사람이잖아. 이 정도 여자면 아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큰 이모가 끼어들었다. 우리 문중에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오던 전통, 예의, 집안의 격 같은 게 있는데 말이야. 김영숙은 목소리가 더 커졌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우리 집안 격이랑 안 맞는 아이야. 하. 큰 이모가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그 여자한테 명확하게 말해야 돼. 우리 가족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입고 다니는 옷도, 말투도, 태도도. 둘째 이모는 더 차라리 신랄했다. 아예 우리 집에 안 오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꾸 와서 아들 정신을 빼는 것 같은데? 그래. 좋은 말이다. 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김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변호사야. 요즘 이 경제 상황에 변호사는 최고지. 그런 남자가 저런 여자하고 진짜 미치겠네. 이모들은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더욱 가혹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족이야. 너 같은 여자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니까? 너 이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대학 교수야. 너 삼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대기업 임원이야. 준호 형제들은 또 어떻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사회복지회 회장도 하고 있고 기독교 장로이기도 해. 그녀는 약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느껴졌다. 근데 너 뭐해?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예금이 얼마나 돼? 부모님 직업이 뭐야? 아,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되나? 김영숙은 비웃듯이 물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최소한 부모님이 전문직이어야지. 아니면 재산이 좀 있거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바라니? 이모들의 전화도 계속됐다. 큰 이모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너 정신 차려. 그 여자하고 있으면 너 앞날 다 망쳐. 우리 집안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 둘째 이모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 정말? 내가 봐서는 그 여자 아들 낚아채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요즘 여자들 다 그렇지. 좋은 남자 잡으려고. 너 정신 차려. 변호사까지 고생해서 따놓고 저런 여자 때문에 다 버릴 거야?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셋째 이모는 다르게 공격했다. 그 여자 부모도 좀 이상한데? 딸이 자꾸 남자 집에 들락날락해도 가만히 있고? 어떤 부모가 그러니? 우리 가족의 의도를 못 본다는 거네. 이 정도면 교양이 부족한 거지. 너희 엄마? 아빠도 이 관계를 반대하더라. 정말 교양 없었어. 예비 시어머니는 이모들의 말을 다 담아서 남자에게 전달했다. 지은의 귀에 이 말들이 계속 들렸다.
직접 아닌 경로로 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숙은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았다. 그 여자,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응당 우리 기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 여자는 우리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결정적인 말. 미안하지만 이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너도 우리 가족과 단절하는 거야. 즉, 네 앞으로 남겨질 재산도 없고 부모도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야. 밤이 되면 전화가 왔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남자의 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으면 항상 같은 내용이었다. 너희는 안 맞아. 더 깊어지기 전에 끝내대.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 서로 좋아해요. 하지만 그 진심은 전혀 닿지 않았다. 애 생기기 전에 정리하라고.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그것은 협박이었다. 분명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조언, 충고, 사랑이라고 포장했다. 모든 폭력은 항상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당신이 행복해야 하니까 말하는 거고, 너를 위한 말이다라는 명목하에 그녀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았다. 협박 같았지만 늘 충고라는 말로 포장됐다. 무서움과 사랑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한밤중이면 남자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버티면 돼.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마치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것이 괜찮을 것처럼.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이 아니라 불안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나랑 끝까지 갈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견딜 수 있으려면 그와의 미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절박한 희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깊게 안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결혼할 거잖아. 그 말 하나에 그녀는 모든 불안을 눌렀다. 희망의 단어 결혼은 그녀에게 구원처럼 들렸다. 이 모든 고통의 끝에 결혼이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 시어머니도 결혼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사랑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환상. 그녀는 그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가던 그녀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몸이 이상했다. 피로가 심했고 속이 메스꺼웠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에 갔다. 손가락이 떨렸다. 확신 없는 희망과 확신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 검사를 했다. 2줄이 나타났다.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녀는 남자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깜짝 놀래며 말했다. 진짜야? 기쁨이 먼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밀려왔다. 그 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운 눈빛, 냉대하는 목소리. 너는 이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명백한 거부감. 그 집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뱃속에는 그 남자의 아이가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급변했다. 애가 생겼다며?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놀람이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했다. 마치 그녀가 계획 없이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모두 그녀의 책임인 것처럼.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책임질 생각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무엇을 의미할지,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몰랐다. 놀랍게도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했다. 그리고 둘은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했다.
결혼은 허락해 줄게. 대신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정리라는 단어는 희한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말인가? 남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말 들어. 상황이 상황이잖아. 그의 목소리에도 이미 두려움이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이기지 못할 존재라는 패배감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아직 몰랐다. 이 허락이 함정이라는 걸, 이 정리가 그녀를 파멸시킬 조건이라는 걸,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악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이미 희망의 덫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덫이 무언지 아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김영숙은 찾아와 냉정하게 말했다.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은 흠이야.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부모도 부끄러워할 거야. 네가 밖에 나가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다. 사람들의 시선, 판단, 비난. 그녀는 약해졌다. 매우 약해졌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까지 왜 그래? 하지만 그 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그도 같은 말을 했다. 깨끗하게 시작해야지. 깨끗하게라는 단어. 그 속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다. 아이는 더럽다. 아이는 치우어야 할 것. 아이는 부끄러운 것. 그날 그녀는 혼자가 됐다. 남자도 예비 시어머니도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 선택지들은 모두 그녀의 사랑을 빼앗는 것이었다. 병원의 복도는 하얀색이었다. 차갑고 무정한 하얀색이었다. 여자는 울먹였다. 난 못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남자는 매몰차게 말했다. 이번만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되잖아. 이번만이라는 말이 가장 무서웠다.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뉘앙스,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는 위로.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의사의 손이 흔들렸고 기계가 울렸고 그리고 그것은 끝이 났다. 그녀는 아이를 지웠다.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살과 피를 지웠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그 남자를 잃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대가였다. 모든 것의 대가였다. 수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끝났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마치 그것이 항상 정해진 것이었다는 듯이 문자 한 통이 왔다.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단 7글자. 그 단어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 집에 있던 그녀의 짐들은 본가로 보내졌고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의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사랑이 사라졌고 미래가 사라졌고 아이도 사라졌고 심지어 집도 사라졌다.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자에게 물었지만 그의 답은 냉정했다. 정식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 결혼하다 깨진 건데 뭘 피해자처럼 굴어. 그 말이 가장 상처였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입.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 그녀가 남긴 건 사랑이 아니었다. 결혼 허락에 1억 원의 예물을 했다. 그리고 예비 시댁에 매달 보낸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워진 아이가 남겨져 있었다. 변호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약혼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파혼이라면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워진 아이는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버려진 마음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집은 자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녀를 꼬드겼다. 그 집은 아이를 지우라 했고 여자를 버렸다. 그 집의 이름으로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사랑보다 무서운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걸. 그것은 외부의 적에게서 오는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폭력이다. 그것은 사랑과 폭력의 경계가 흐릿한 곳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 집은 사라졌고 그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남아있고 그녀가 지운 아이는 계속 그녀를 따라다닌다. 지워진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그 기억은 평생 그녀 안에 남는다. 이것은 이별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의 끝이다.